1889년 1월 30일 칠흑 같은 새벽, 오스트리아 빈 외곽 마이어링 황실 사냥 별장. 굳게 닫혀있던 침실 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부서집니다. 문틈 사이로 터져나온 짙은 피비린내는 유럽 왕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피로 물든 침실, 그곳에는 당시 유럽 최강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이끌어갈 합스부르크 왕가의 유일한 후계자 30살의 루돌프 황태자가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제 막 17살이 된 아름다운 소녀 헬레네 베체라 남작 부인의 딸 마리 베체라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제국의 황태자와 귀족 소녀의 죽음. 도대체 이 별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합스부르크 가문의 파멸 선고이자 훗날 17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1차 세계대전의 지옥문을 열어젖힌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황태자의 사냥 친구였던 호요스 백작은 급히 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황제에게 직접 보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결국 엘리자베트 황후를 통해 프란츠 요제프 1세 황제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황제에게 이 참담한 비보가 닿기 전 마이어링 별장의 하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잠긴 침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루돌프 황태자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가시지 않은 권총이 쥐어져 있었고 그와 마리 베체라의 머리에는 나란히 총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황실 주치의는 시신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이것이 타살이 아닌 극단적 선택임을 간파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루돌프가 먼저 마리 베체라를 쏘고 이어서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음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극단적 선택, 그것도 17살 남작의 딸과 함께한 비극적 동행. 가톨릭 국가이자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합스부르크 가문에게 이는 세상에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될 스캔들이었습니다. 황실의 권위가 목숨보다 중요했던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즉각 은폐를 지시합니다. 황실은 처음에 루돌프 황태자가 심장마비로 급사했다고 거짓 발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별장에는 마리 베체라의 시신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제국은 이 어린 소녀가 황태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사건 이틀 뒤 한밤중 마리의 두 삼촌인 알렉산더 발타지와 스토카우 백작이 비밀 경찰에 의해 마이어링 별장으로 은밀히 압송됩니다. 황실이 그들에게 내린 명령은 단 하나, 조카의 시신을 안매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망한 지 48시간이 지나 사후경직으로 굳어버린 17살 소녀의 시신. 삼촌들은 검문소 경비병의 눈을 속이고 시신을 마차로 빼내기 위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짓을 저질러야만 했습니다. 소녀의 외투 속에 긴 지팡이를 집어넣어 등과 목을 꼿꼿이 고정하고 죽은 조카의 양팔을 붙잡아 마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을 부축하듯 마차에 태운 것입니다. 마차는 인근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의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거친 나무 상자에 담겨 이름도 묘비명도 없이 서둘러 땅속에 묻혔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17살 소녀에게 저지른 잔혹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심장마비라는 뻔뻔한 거짓말은 며칠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황태자의 머리에 뚫린 명백한 총상과 꼬리를 무는 소문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황실은 입장을 번복해 이 사건을 우울증에 빠진 연인의 비극적 동행으로 서둘러 결론짓습니다. 황실의 필사적인 은폐를 두고 일각에서는 암살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황실이 이 사건을 서둘러 극단적 선택으로 매듭지으려 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진실을 감추는 것을 넘어 제국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기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도덕적 파멸을 막아야 했습니다. 후계자가 17살 소녀와 불륜 끝에 극단적 선택을 취했다는 사실은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치명적인 망신이었습니다. 황실은 이 사건을 불륜이 아닌 우울증에 의한 개인적 비극으로 프레임을 씌워 황실 내부의 불행으로 축소해야만 했습니다. 둘째, 가톨릭식 장례를 위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가톨릭 국가에서 극단적 선택은 기독교식 장례가 불가능한 큰 죄악입니다. 황태자가 무덤도 없는 곳에 버려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교황청을 설득할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황실은 불륜의 냄새를 지우는 대신 정신질환에 의한 우발적 사고라는 명분으로 장례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셋째, 타살로 결론 낼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럽 최강대국의 황태자가 괴한에게 암살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제국의 치안은 즉시 붕괴합니다. 극단적 선택은 사건을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황실 입장에서 가장 덜 치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황실이 이토록 서둘러 상황을 종료하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비극이 단순한 죽음을 넘어 제국 몰락의 서막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루돌프 황태자는 시대의 이단아였습니다. 총명하고 진보적이었던 그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거대한 파도를 잇고 있었습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 수많은 민족을 힘으로 억누르는 낡은 전제 군주제를 고집한다면 제국은 반드시 파멸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연방제 개혁과 귀족 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가명으로 진보신문에 자기 가문을 비판하는 칼럼을 연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뼛속까지 낡은 시대의 전제군주였습니다. 아들의 개혁안을 모두 묵살하고 정치적 권한을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루돌프는 조국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끔찍한 무력감 속에 갇혔습니다. 애정 없는 정략 결혼, 방탕한 도피, 치명적인 매독 감염, 모르핀과 독한 술에 찌들어 살던 그에게 세상은 지옥이었습니다. 마리베체라는 그가 파멸로 향하는 마지막 길에 매혹되어 동행을 자처한 불행한 희생양이었을 뿐 그의 머리를 쏜 진짜 총알은 미래 없는 조국과 억압적인 아버지에 대한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품은 가장 소름 돋는 비극은 한 개인의 절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역사적 나비 효과입니다. 루돌프가 자신을 향해 당긴 방아쇠는 25년 뒤 전 세계를 핏빛으로 물들인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루돌프 황태자가 후계자 없이 사망하면서 황위 계승권은 황제의 동생을 거쳐 결국 한 조카에게 넘어갑니다. 그 조카의 이름이 바로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입니다.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세르비아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의 총에 암살당한 바로 그 인물. 이 암살을 빌미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며 1600만 명이 희생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역사의 만약은 없다지만 루돌프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황태자가 될 수 없었고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루돌프는 친프랑스 친영국 성향이었고 독일 제국을 혐오했습니다. 그가 황제가 되었다면 제1차 세계대전의 핵심이었던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은 맺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구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진보적인 루돌프가 발칸반도의 슬라브 민족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연방제 개혁을 실행했다면 세르비아 청년들이 분노에 차서 총을 들 명분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결국 1889년 마이어링의 눈 덮인 숲속에서 30살 황태자가 택한 죽음은 대제국을 붕괴시키고 20세기를 핏빛으로 물들인 최악의 비극, 그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린 사건이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에 머물지 않고 시대의 멱살을 움켜쥐고 거대한 지옥문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눈보라치던 밤, 침실 위 두구의 시신이 쏘아올린 끔찍하고도 거대한 나비 효과. 이것이 바로 승자의 기록이나 뻔한 교과서에서는 결코 알려주지 않는 역사 속 진짜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